자, 치과 상병명 풀이를 두 번째 시간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선생님들이 상병명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풀이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수요 세미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나머지 시간까지 한번 힘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아까 대분류 대부분 나오는 것들 턱관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중에서 많이 쓰는 K 코드 한번 볼게요. 자, 구내염 관련된 상병명들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입안이 헐어서 우리가 뭐 소독을 해드렸다든지 아니면 오라메디, 뭐 알보치 같은 것들 도포를 해드렸다라고 하면은 선생님들이 그냥 치주염 상병을 쓰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구내염과 관련된 상병명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골라주시면 관련된 걸 골라주시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구내염 기타 형태 중에서 의치, 궤양성, 소수포성 이걸 다 포괄하는 게 K12.1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구내염 관련된 상병명 중에서는 K12.1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술이나 점막 질환에서는 씹어서 모르고 저작해서 헐었다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게 K13.1 볼 및 입술 씹기 이 상병명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내과적인 질환들 중에서 뭐 혀를 포함해서 백반증이 생기셨다든지 아니면은 점막의 자극성으로 증식, 잇몸의 증식이 일어났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이런 상병명들을 써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1년에 몇 명 안 나타납니다. 여기 우측에 적혀 있는 점막 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죠? 사실 백반증 환자는 1년에 한 명 볼까 말까 한 경우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병을 찾기가 더 어렵죠. 그래서 구내염이나 점막과 관련된 질환들도 이러한 K12, K13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걸 선생님들이 지금 시간에 듣고 기억을 해두셨다가 만약에 그런 환자가 나타나면 상병을 선택을 해서 넣으시면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되겠죠. 자, 그리고 혀의 질환들 중에서는 가끔 설염이 있는 환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K14.6 상병명 보시면 서위통, 혀자결감, 통증성 혀라고 하죠. 혀가 이상하게 너무 예민하고 아파요. 매운 거 못 먹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서위통, 혀자결감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종종 나타나기 때문에 혀에 관련된 상병명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K14로 시작하는 상병명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에서 앞에 알파벳이랑 중분류 코드를 넣으시면은 하위 카테고리들이 밑에 뜨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위 카테고리를 내가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거나 자료가 없어서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K14만 기억을 해놨다가 검색을 해보시면은 밑에 지금 이 설련부터 해서 14.9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더라도 주저마시고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특이하게 L로 시작하는 상병명을 여기에 연관지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평편태선 환자가 가끔 나타납니다. 흔히 그 볼점막이나 뭐 구강 내 어느 점막 쪽에 특징적으로 레이스 무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레이스 형태의 문양이 싹 나타나면은 우리가 평편태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볼점막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이런 형태가 있어서 우리가 검진 후 뭐 투약했고 혹은 리퍼를 했다라고 하면은 평편태선과 관련된 L43 코드를 사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K분류 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상병명들 조금 언급해 드릴게요. 자, K10.0 턱의 발달 장애. 자, 얘는 언제 쓸까요? 눈이 좋으신 선생님들은 지금 감이 오셨을 텐데 그 턱의 발달 장애 밑에 보시면은 하악윤기, 구개윤기라고 같이 적혀 있죠. 즉 토러스, 토러스가 있으셔서 틀니 장착할 때 걸리적거린다든지 아니면 환자의 불편감이 너무 커서 이걸 제거했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 우리가 골륜기 절제술을 청구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선택하는 상병명이 바로 K10.0입니다. 자, 그리고 턱의 치조염 같은 경우에는 발치 후에 건성 발치화가 됐다든지 아니면은 턱뼈에 염증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턱의 치조염. 비슷하게는 턱의 염증성 병태 바로 위에 있는 K10.2를 사용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침샘 관련된 상병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있는지조차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침샘의 질환과 관련된 상병을 한번 넣어봤어요. 네, 가져와 봤고요. 침샘에서 침분비가 잘 안 된다든지 간혹 침샘 쪽에 점액류 혹은 침샘 쪽에 염증, 타액선염 이런 걸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1년에 한두 명씩은 꼭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안 해서 모르시지만 침샘 상병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타액선염이 있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타석증, 점액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선생님들이 K11로 시작하는 상병들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K 말고 자주 사용하는 대분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Q 코드는 구계열, 구순열, 기형과 관련된 상병명들이 많이 있죠. 사실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한글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아마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경구계열은 당연히 이 하드 플레이트, 경구계 쪽이 합쳐지지 않고 유합되지 않고 벌어진 상태로 있는 경우가 경구계열이죠. 영구계열은 하드 플레이트 뒤쪽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입천장, 부드러운 부위를 영국의 소프트 플레이트라고 부르죠. 팔레이트. 소프트 팔레이트 부위가 연결되지 않고 떨어져 있는 경우 영구계열이죠. 그래서 구계열, 구순열은 말 그대로 붙어 있어야 되는, 유합되어 있어야 되는 부위가 발달상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붙지 않고 벌어져 있는 걸 뜻하는 거고요. 이게 어느 부위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한글 명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선택되는, 해당되는 게 있으면 가장 가까운 걸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Q 코드 중에서 치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제 Q38로 시작하는 혀, 입, 인두, 기타 선천기형인데요. 여기에 이제 대부분 사용하는 상병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입술의 선천기형, 그리고 이상구순소대, 혀유착증 이런 것들이 다 있죠. 사실 치과에서 외과적으로 기형 때문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첫 번째 사진 보시는 것처럼 순소대 절제술, 네. 협소대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틀니 제작에 방해가 되는 강한 소대가 있을 경우에 하시죠. 그래서 그때도 이상구순소대 Q38.00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두 번째 사진 보시는 것처럼 혀의 설소대가 너무 앞쪽까지 길게 연결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너무 짧게 강하게 되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우리가 혀유착증이라고 하는 Q38.1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설소대 성형술 하실 때도 혀유착증 상병을 사용하시면 문제없이 청구가 인정이 되겠죠. 자, 그리고 S 코드를 한번 볼게요. S는 외상, 상해 이런 것들이랑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배웠고 이제 두 번째 시간까지 왔으니까 2주차까지 왔으니까 이제 기억에 좀 남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S 코드 중에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말이 좀 어렵긴 한데 표재성 손상, 말 그대로 바깥쪽 보이는 부분이 찢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상으로 입술 혹은 구강이 찢어진 상태, 열상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열상 상태인 거고요. 상병명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치과에서 가장 많이 이 중에 선택하는 거는 사실 S01.50 입술에 열린 상처를 의외로 많이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넘어져서 혹은 외상을 당했을 때 구강 부위가 첫 번째로 타격을 받는 게 입술이죠. 사실 치아 앞니만 다치는 경우보다는 입술도 같이 찢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술이 찢어진 부위에 소독을 해줬다든지 아니면 많이 찢어져서 우리가 걔를 다시 봉합을 해줬다라고 하면은 입술에 열린 상처를 사용할 수 있고 안쪽 볼 쪽으로 찢어졌다라고 하면 거기 밑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S01.51 볼점막에 열린 상처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외상으로 인한 신선창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상으로 인해서 열상이 생겼다, 찢어짐이 생겼다라고 할 때는 여기 있는 코드 중에서 부위를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구강 내 열상봉합술 잠깐 살펴보면요. 아까 입술이 찢어지거나 입 안이 찢어졌을 때 우리가
봉합을 해주면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구강 내 열상봉합술 가, 나고요. 가랑 나를 구분하는 거는 부위예요, 부위.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치은, 구강전정, 혀부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혀, 구강저, 구개부입니다. 자, 그러면은 입술이 찢어졌을 때는 가도 아니고 나도 아닌데 뭘로 청구해야 될까요? 입술이 거의 치과에서 유일하게 청구하는 구강 외의 열상봉합술입니다. 네. 그래서 입 안쪽이 찢어져서 우리가 봉합을 해줬어요 라고 하면은 구강 내 열상봉합술 가, 나중에 해당되는 부위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입술이 찢어졌어요 라고 하면은 구강 내의 열상봉합술이 아니라 구강 외의 열상봉합술에서 선택을 해 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치아가 부서졌다. 그러면 선택하실 수 있는, 고르실 수 있는 상병명이 치아의 파절 상병명이고 S02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위가 부러졌느냐에 따라서 범낭지만 깨졌냐, 아니면은 치수까지는 안 들어갔는데 머리가 좀 많이 깨졌냐, 아니면 치수까지 다 들어가서 머리가 깨졌냐, 혹은 루트가 깨졌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파절 상병을 선택하시면 되고, 탈구 같은 경우에는 탈구는 치아가 빠진 거거든요. 치아가 빠진 거, 혹은 치아가 빠지진 않았는데 위치 이상이 생긴 거, 외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치아의 아탈구, 함입 또는 탈출, 체의 박리, 이런 상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탈구, 탈구 상병명 같은 경우에는 흔히 치아 제식술이나 탈구 치아 정복술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일단 시술의 차이점부터 이해를 하셔야지 적합한 상병명을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치아 제식술은 치아가 완전히 이탈, 그러니까 쏙 빠진 경우에 우리가 얘를 다시 제 위치에 식립했다. 그래서 제식이거든요. 치아 제식술인 경우에는 치아가 완전 이탈된 걸 다시 재위치시키는 시술. 탈구 치아 정복술 같은 경우에는 외상 때문에 힘을 받아서 위치 이동은 있었지만 얘가 빠지진 않은 경우에 우리가 얘를 재위치시켰다. 그러면 탈구 치아 정복술이 됩니다. 그러면 상병명을 살펴봤을 때 완전히 빠진 상태를 뜻하는 거는 S03.22, 맨 밑에 있는 상병명, 치아의 박리 완전 탈구 상병명이 되고요. 완전히 빠지진 않았는데 약간 상태가 변경됐다. 함입, 정출, 아니면 로테이션 뭐 이런 게 됐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치아의 아탈구 혹은 치아의 함입 또는 탈출, 이 두 개 중에서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치아 행위에 대해서, 치아를 치료하는 행위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고 환자의 상태도 이해를 하셔야지만 행위랑 상병명을 적합하게 매칭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S상병명들은 주로 진단서를 끊어드릴 때 많이 사용이 되긴 하는데요. 물론 이제 진단서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S상병명은 뭐 상해, 폭행 뭐 이런 것 때문에 뭔가 보험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진단서 끊으면은 S상병을 원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환자가 원한다고 임의로 끊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끊어드리겠죠. 이 상병명으로.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은 자동차 사고로 손상된, 부딪혀서 손상된 치아를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신다든지, 아니면 폭행 등의 사유로 치아 손상이 있어서 이걸 진단 소견서 발행이 필요하다. 뭐 고소해야 돼요, 필요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전치 몇 주를 끊어야 돼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외상으로 치아가 손상된 경우에 우리가 진단서를 끊을 때는 이 S상병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치아 진탕인데 뭐 써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치아 진탕이라는 상병명이 예전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고요. 치아 탈구 상병명 중에서 치아의 아탈구 상병명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치아 진탕이라는 거는 치아가 충격을 받았을 때 위치 변화가 있거나 다른 문제는 없는데 이상하게 이제 그 힘을 받은 것 때문에 예후를 지켜보면서 예민해진 부분을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통증이 지속되는지 확인을 하고 있다. 그랬을 때 이걸 이제 치아 진탕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보통 이제 치아의 아탈구 정도 상병을 적용하시면은 가장 근접한 상병을 적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좀 이 상병 자체가 아탈구 자체가 위치 이동을 뜻하는 거 혹은 이제 손상받은 걸 뜻하는 게 어느 정도 함축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탕 상황에서 위치 이동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아탈구 쓰는 게 좀 그렇다라고 하시면은 가역적 치수염을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외상, 충격이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시면 S03.20 아탈구 상병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내역 설명을 좀 달아주시는 게 좋겠죠. 외상으로 인해서 뭐 통증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든지 통증이 줄어들지 않아서 뭐 팔로우 체크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T랑 G 부분을 볼 건데 T랑 G는 보철물이나 뭐 아니면 다른 삽입물 이런 거랑 관련된 상병명이 많이 있어요. 언제 사용하냐를 좀 보는 게 중요한데 왜냐면 이 T랑 Z 같은 경우에는 K처럼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막 선택해서 사용하는 범위가 넓은 게 아니라 얘는 좀 한정적으로 적용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Z46.3 치과 보철 장치 부착 및 제거 같은 경우에는 보철물 탈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골드 크라운이나 브릿지 같은 걸 재부착해줬다라고 하면은 Z46.3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임플란트 제거술을 할 건데 임플란트 제거술이 질환에 의해서 흔들리는 상태가 아니라 만약에 부러졌다든지 픽처가 부러져 있으면 골루착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죠. 혹은 치주 질환이긴 한데 상부 픽스처는 다 녹았는데 하단부가 뼈가 붙은 게 너무 단단해서 얘를 쳐냈다. 뭐 아니면은 끊어서 제거했다. 라고 하신 경우에는 커팅을 제거했다라고 하신 경우에는 이 복잡, 임플란트 제거술 복잡을 적용하게 되고요. 행위는 이때 이제 T85.6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상병을 적용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픽스처가 딱 부러져서 우리가 임플란트 제거술 복잡 난이도를 하게 됐다라고 하면 고민 없이 T85.6을 선택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상부는 본루스가 있는데 하부만 붙어서 하부에 대해서 우리가 골삭제를 했고 얘를 제거했다라고 하면은 복합 치주염을 적용한다라고 해서 혹은 단순 치주염을 적용한다라고 해서 안 된다라고 못 받기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내역 설명을 잘 기재를 해줘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심사자가 좀 고민 후에 심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심사 조정 확률이 T85.6보다는 높아지게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부러지지 않은 거를 부러졌다는 상병을 넣기 너무 양심에 찔린다라고 하시면은 원래 상병을 적용하시되 질환 상병을 적용하시되 내역 설명을 꼭 달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악골레 고정용 금속 제거술 흔히 이제 U4975 코드로 사용하는데요. 이 행위는 치과에서 뭐 다른 삽입물을 제거할 때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 현재는 임플란트 치아의 스크류 혹은 어벗이 파절이 됐을 때, 일부 파절이 됐을 때 개를 제거할 때 많이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골레 고정용 금속 제거술을 할 때 T85.6 혹은 Z96.5 요 상병 두 개 중에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파절된 어벗이나 스크류를 제거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이 U4975는 판막 거상을 한 경우에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랩을 열고 파절된 스크류 혹은 어벗을 제거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U4975를 청구하고 T85.6 혹은 Z96.5 같은 상병명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외에 이제 쓰는 상병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K08.1을 언급을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 보험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도중에 청구하시는 경우에는 이거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얘는 상병명이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K08.1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잔존 치근 상병명 좋아하시는 선생님들 되게 많거든요. 잔존 치근 상병명이 남발치에 들어가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 잔존 치근, 치근만 남아있다고 해서 무조건 남발치를 하나요? 아니죠. 그래서 남발치를 직접적으로 대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잔존 치근에 남발치가 들어가는 건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고 남발치를 청구할 때는 아까 배우셨던 K03.5 치아 강직 혹은 뭐 망곡치 K00.44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게 더 권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는 K08.1 상병을 쓰지만 이후에 보철에 대한 유지관리 행위를 하실 때는 K08.1이 아니라 보철에 대한 상병명인 Z46.3으로 넘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보철 유지관리, 특히 틀니 유지관리 하실 때 K08.1 넣어놓거나 아니면 임플란트 유지관리 하실 때 K08.1로 계속 진행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일단 세팅이 끝났다 그러면은 보철에 관련된 유지관리 행위들이 들어갈 때는 상병이 Z46.3으로 바뀐다라고 숙지를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치면열구 전색술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선택하는 상병이 아닙니다. 그냥 Z29.8 기타 명시된 예방적 조치로 세팅이 돼 있어요. 네. 이 행위를 청구할 때는 Z29.8을 청구하세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그냥 외우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두 번째 주 상병명을 알아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보는 화면들 그리고 사례들도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